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오늘 YTN 라디오 계속 듣고 계셨던 분들은 무슨 잔칫날인가 하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오늘 YTN 라디오 개국 9주년이죠. 사람 나이로도 9살,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앞으로 더 튼튼하게 잘 커서 소중한 언론이 되도록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이벤트 먼저 알려드리고 프로그램 시작합니다. 오늘 숫자 9가 들어간 덕담을 생생경제 시간에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문자 참여 3분, 스마트폰 앱 예스 참여 1분 선정해서 3만 원 상당의 상품권 총 4분께 드리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또 앱 예스는 무료인 거 알고 계시죠? 9살 YTN 라디오의 생일에 해주실 덕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 포기 먼저 첫 번째 인터뷰로 보내드립니다. 지주회사, 이 기업 수준에 맞는 경영권 보호인가,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위한 조치였던가 말이 많았는데 일단락됐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내용 들여다보겠고요. 불안한 안보 상황 속에서 꽁꽁 얼어서 아직 겨울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개성공단이죠. 신임 기업협회장 맡고 있는 신한용 회장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오늘 경제의 소리, 요즘 가장 자주 들리는 소리입니다. 유세 현장 소리 전해드립니다. 2017년 4월 28일 금요일 YTN 라디오 9주년을 기념하는 평일입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4월 28일 금요일 첫 번째 생생 인터뷰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저희가 이 관련 인터뷰를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던 이야기였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지주회사 전환이었죠.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로 나뉜다. 정확히 말하면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또 삼성의 여러 가지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렇게 보는 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적으로 이런 얘기를 다 뒤집는 얘기가 발표가 됐죠.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도 많고요. 또 관련된 내용이 조금은 일반 청취자분들께는 낯선 얘기들도 있어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카이스트 경영대학 이병태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용 체제의 지배력을 안정시키겠다, 확대하겠다 이런 의미로만 읽혀왔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 이 추진해온 배경이 있었는데 지금 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경? 예, 근데 지주회사 체제는 네.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재벌 일가의 지배 구조의 강화만 다수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삼성전자가 워낙 이제 거대한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안에는 4개의 사업부가 독립사업부제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회사로 보면 그 한 사업부가 다른 회사, 한 회사보다 훨씬 큰 회사이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런 경영 효율화 관점에서 이제 엘리엇과 같은 외국 투자자들이 네. 요구한 것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회사하고 지주회사로 분리를 하라는 요구도 있었고요. 네. 그걸 검토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많이 달라서 이제 바뀌었고요. 이런 예는 사실은 이제 미국엔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이 네. 검색 엔진으로 돈을 많이 벌고 알파벳. 그 번 돈으로 이제 다른 투자를 많이 해서 자율주행도 하고 의료 사업도 들어가고 그러면 M&A도 하고 전략적 의사결정이 많아지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 알파벳이라고 하는 지주회사하고 사업회사로 쪼개고 이렇게 가죠.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도 사실은 지금 그런 복잡성이 있어서 이제 분리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예. 네. 이 관련된 얘기, 지주회사의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를 분리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 주주가치 제고 방안 발표 때도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지주사 체제가 그렇다면은 지금 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너의 지배체제 강화라는 여러 가지 부정적 혹은 나쁜 쪽으로 보는 면과는 다른 장점이 많이 있다. 그때도 사실은 학자들은 좀 대략 다 찬성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도 소개해 드렸었거든요. 장점이 있나요? 지주사 체제? 실질적 연구에 의하면 이제 장점은 쉽게 말하면 전문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잘 만들고 반도체를 잘 파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의료 산업 들어간다 그러면 의료 산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러면 이제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복잡해지니까 각자가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장점이 있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실증적으로 과연 그 지주사 체제가 독립회사 체제보다 더 우월한 성과를 내냐 이런 거는 증명된 바가 사실 없습니다. 지금도 네.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일단 삼성전자 이사회가 이 지주사 전환하지 않겠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오현 부회장이 한 달쯤 전에는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부담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결정. 예, 이걸 이제 번복했다고 언론이 많이 보도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전에도 검토하겠다고 그랬었죠. 그죠? 네, 6개월 정도를 달라. 예. 그래서 검토를 한 결과 이제 부정적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고요. 거기에는 그 이전에도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일 거라고 예상했던 요인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네. 우리나라의 금산분리나 그 보험업법에 의해서 지금 삼성전자하고 삼성생명이 서로 얽혀 있잖아요. 네네. 서로 지분을 나누어 예. 있죠. 그래서 이 금융계열사의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지주사체로 전환을 하면 금융지주회사하고 이런 일반 제조업지주사로 두 개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쉽지 않을 결정이다라고 하는 거를 예상이 됐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과연 이거를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지금 실행 주체가 없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그런 상태고 또 미래전략실 또 해체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삼성전자가 지주사가 되면 삼성전자가 또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들이 있거든요. 삼성 SDS 같은 회사들이. 네네. 이런 회사들의 또 주총이나 이사에서 다 의결을 거쳐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주체도 지금 없어져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아마 더 어렵고 또 하나는 최근에 상법 개정안도 그렇고 이번 대선 후보들이 네. 재벌 개혁이나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많은 제안들을 하고 또 입법 발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서 네.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주사 전환하는데 최대 장점이라고 하는 게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자사주가 네. 자사주는 이제 지금은 삼성전자의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없는데 그렇죠. 이게 지주사 회사로 전환을 하면은 그게 이제 보통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보통주가 되기 때문에 의결권을 갖게 되죠. 의결권을 갖게 됨으로써 지배구조가 탄탄해진다고 했는데 네. 그런 거 부인 못하게 하겠다 이런 개정안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대선 후보들이 그런 걸 공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한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이 인적 분할의 마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 자사주에 대해서 의결권을 금지하는 법안을 낸 의원도 있는데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실은 지난해 흐름을 보면 11월 이 주주가치 제고 방안 얘기 나올 때도 6개월을 왜 뒀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었는데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데 결국 그 난관에 대한 답은 못 찾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아마도 희망적으로는 외국의 벌처 캐피탈 이런 데서 이제 요구를 했잖아요. 외국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힘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경영권 지배구조를 좀 강화해주는 쪽으로 사회적 논의를 해서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 바람은 거의 반대편으로 불었거든요. 네. 자, 이 바람이 반대편으로 불었다라는 표현 아마 좀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자사주 얘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별도의 의결권, 즉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주식인데 이게 이제 그간 좀 여러 가지 배경으로 읽혀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사주를 다 소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초강수다. 이 자사주 소각 얘기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염두에 둔 제스처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특검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한 논리가 지배 구조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 이제 뇌물을 주었다 이렇게 일종의 거래다 이런 시각이죠. 네, 거래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네. 삼성 측은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사실 그렇게 안 가도 네네. 지배구제에 저거 없다 그러면서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사주 소각은 사실은 그 전에도 쭉 해왔던 일이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 규모의 문제기는 합니다. 근데 검토하겠다고 할 때도 이미 자사주 일부 소각을 하면 기존 주주들은 이제 지분이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네네네. 그죠? 예, 그 주가가 상승이 되는 효과가 있고 주가가 높으면 이제 경영권 보호에 조금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당 부분의 주식을 살려고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요. 네. 그 주가를 높여놓는 게 경영권 안정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주주가 50% 상회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 주주들이 계속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주주 중심의 경영, 주주 환원 정책은 여러 번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크게 놀랄 일은 아닌데 이제 규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 부회장의 지분도 소폭 상승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수님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과 같은 통상적인 어떤 경영의 이유로서 경영상의 이유로서 벌어지는 이 지주사 전환 혹은 전환 취소, 자사주 소각 이런 외에 이제 좀 지주사에게는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넜다. 쉽게 말해서 다시 의제가 되기 어렵다. 이렇게 평가하는 시각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법적 체계나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에서 훨씬 더 이제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거는 판단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네네. 우리 사회가 이제 외국하고에 비해서 기업의 지배 구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영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건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예. 지금 우리 이제 여러 번 당했어요. 사실은 위기가 올 때마다 옛날에 솔버린이라고 하는 얼척 캐피탈이 들어와서 한 1,000억 투자했다가 SK그룹의 지배권을 흔들면서 한 9천억 단순간에 벌어가고 맞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엘리엇이 와서 또 막 그래서 그런 현실을 반영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배구조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사회적인 합의 내지는 제도를 고쳐갈 거냐라는 논의가 필요하고 그런 논의에 따라 아마 달라지지 현재 구조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사실은 좀 더 많은 맥락이 겹쳐 있는 바람에 이 지주사 전환 어떤 여러 가지 투기 자본이라든지 경영권 공격에 대한 관리 방안으로서의 얘기는 지금 쏙 들어가 버린 상황이어서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단 당장 삼성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이 지배 구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통한 원톱 체제가 아닌 여러 가지 다원 체제로 간다 이런 말도 있고요.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이 6개월 시한도 사실 이건희 회장의 부재와 연관돼 있다 이런 평가도 있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자기 지분은 적지만 이건희 회장의 지분이라든지 가족 지분 그리고 계열사 이제 삼성물산의 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다 합치면 한 25% 넘기 때문에 경영권의 위협을 받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영권의 위협을 받으면 다른 대주주들하고 협의를 해가는 다원 체제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고 또 자사주 소각하면 거기서 조금 더 강화되는 면도 있고, 그래서 경영에 지금 체제가 바뀔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경영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 주체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현상 유지 상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3남매가 같이 그런 거는 그냥 상상의 영역인 거지 현실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상태, 기존의 지배 구조가 크게 변화된 것은 아니고 지주사 전환이라는 이슈는 또 좀 다르게 묻힌 면이 있다 이렇게도 읽혀집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카이스트 경영대학 이병태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오늘 생생경제 경제 공감 사전은 애청자 여러분께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는 축하 이벤트 마련됐다고
오늘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벌써 문자가 많이 왔네요. 예, 11분 왔습니다. 더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국 9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기념일은 4월 30일이지만 오늘 이렇게 이벤트를 합니다. 생생경제 방송 도중에 숫자 9를 사용해서 숫자 9가 들어간 축하 덕담 보내주시면 총 4분 뽑아서 1인당 3만 원 상당의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도 받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받고 계십니다. 어디서 보낸지 이런 얘기도 보내주시면 멀리서 듣고 계실수록 당첨 확률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숫자 9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9살 인생이라는 작품도 떠오르고 대통령 선거도 5월 9일입니다. 요즘 서민들 하도 힘들다 보니까 야 이거 9수냐 이런 얘기들도 오고 가죠. 숫자 9 힘든 의미도 있겠지만 또 극복한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축하 덕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오후 3시 27분 37초 지났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지표들 말씀드릴 때마다 이 지표가 가리키는 방향은 참 좋아졌다. 그런데 체감은 안 된다. 이런 얘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산업활동 동향과 같은 자료도 마찬가지인데요.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계란값이 다시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고 하는데 과연 역시 이 어려움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이 시각 경제 톱뉴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산업활동 동향 3월 자료도 나왔는데 역시 좋은 결과네요. 네, 어제 1분기 경제 성장률도 서프라이즈였는데요. 요새 경제지표 관련한 뉴스들 상당히 좋습니다. 3월의 산업활동 동향을 보니까 생산, 소비, 투자 모두 호조를 보였는데요. 네. 먼저 산업생산은 광공업이라든가 건설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서 전달보다 1.2%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1.4% 늘어난 이후에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거고요. 산업생산은 작년 11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해 2월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다 3월에 다시 반등했습니다. 이렇게 생산이 늘어나니까 공장도 더 돌리는 분위기인데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6%로 전달보다 1.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소비를 나타내주는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0.01% 늘어나는데 그치긴 했는데 이게 그 전달에 워낙에 이 사드 보복 조치 앞두고 중국 보따리상들이 이 국내 면세점에서 화장품이나 신발 이런 것들을 사재기를 해갔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비가 일시적으로 크게 늘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3월에는 아무래도 좀 감소하겠다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동차, 통신기기 이런 것들의 판매가 늘어서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방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설비 투자는 전달보다 12.9% 증가해서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조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업체들이 투자를 늘리고 있어서 이 설비 투자는 한동안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달보다 0.3포인트 올랐는데요. 네.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겁니다. 다만 앞으로의 경기 국면을 예보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0.1포인트 하락했거든요. 이게 1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데요. 통계청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보면 불안 요인이 없지는 않은데 그래도 상승 흐름이 완연하다 이렇게 총평했습니다. 네, 불안감은 해소가 안 됐다 이런 느낌도 다가오는데요. 지표가 이렇게 좋은데 여러 지표도 마찬가지였지만 체감은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대로죠. 네, 결국에는 문제는 일자리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자영업자라든가 임시직, 일용직, 이런 상대적으로 좀 고용 여건이 나쁜 일자리가 주로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네. 지난달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내려앉은 것도 이 구인 구직 여건 같은 고용시장 개선세가 좀 미약했기 때문인데요. 네. 여기에다가 주요국 정치 리스크, 북한 리스크, 이런 대내외 위험 요인도 좀 있고, 지금은 수출이 잘 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출 호조가 계속 이어질지도 약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경제지표 호조를 보이면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설 것인가 이 얘기 사실 초유의 관심사인데 어떻습니까?
이 한국은행이 지난 2012년부터 계속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해 오다가 최근에는 한 10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네. 미국이 재작년, 작년 이렇게 한 차례씩 해서 두 차례 금리를 올렸고 지금 우리나라 경기도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니 뭐 한국도 슬슬 금리 인상을 고민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한국은행이 국회에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여기에서 당분간 국내 경제 성장세가 완만해서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다.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 경기가 뭐 이제 막 꿈틀거리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금리를 올리면 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 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분기에 1.5%에서 올해 1분기 2.1%로 오름폭을 좀 확대하긴 했지만 이게 뭐 보면 유가 올랐고 또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확 늘어서가 아니라 공급 측 요인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런 요인들을 빼면 뭐 기조적인 물가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게 한은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리면 국내에 들어왔던 외국 투자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요. 한은은 이런 가능성도 뭐 제한적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과거에 뭐 외환위기라든가 글로벌 금융위기 뭐 이런 위기를 좀 겪어보니까 모두 이 내외 금리 차보다는 국내 경제 취약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내 경기가 좋으면 금리 차이가 조금 나도 투자 자금이 그렇게 빠져나갈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자, 계란값도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물가 관계 차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계란 수급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류 독감 때문에 한창 고공비행했던 계란 가격이 이제 진전세를 보이다가 어제 뭐 부활절이라든가 뭐 신학기 맞아서 일시적인 수요 증가로 다시 오르고 있는데요. 30개들이 계란 한 판 소매 가격을 보니까 지난 1월에 9,096원에서 2월에 7,932원, 3월에 7,326원으로 내려갔다가 4월에 7,626원으로 반등했습니다. 이 정부는 앞으로 뭐 계란 가격이 좀 안정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생산 기반 복구를 위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건데요. 네네. 산란계 병아리 수입 항공 운송비를 5월 말까지 연장해서 지원하고 또 이 태국산 신선한 수입을 허용하기 위한 사전 절차도 빨리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이나 호주 같이 이미 수입이 허용된 국가도 있는데요. 이런 국가에서는 신선한 수입할 경우 해상 운송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안도 5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국민 식탁에 자주 오르는 계란 대책,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면 어떨까라는 아쉬움도 드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톱뉴스는 사실 이 YTN 청취자들 입장에서는 YTN 라디오 개국 9주년인데요. 모르셨죠?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려서. 예, 몰랐어요. 예, 자, 9주년 축하 덕담 한마디 저희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저도 뭐 사실 출근할 때라든가 퇴근할 때 항상 YTN 틀어놓고 다니는데요. 네. 하루의 뉴스라든가 뭐 그 밤사이에 나온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서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빠르고 정확한 뉴스 계속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의 9주년 축하 덕담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이 지구라는 둥근 별을 보면 따뜻한 봄이 있는 곳도 있겠지만 또 차가운 겨울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따뜻한 봄이 있는 곳에도 여전히 겨울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한반도 개성공단이 그렇습니다. 연일 강도 높은 안보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곧 전쟁이 날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미중, 미북 또 한중, 한미 관계 복잡한 이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성공단을 바라보면 마음이 답답해지죠. 이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한국은 안보와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논쟁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한 후보가 개성공단 북한 주민 일자리 100만 개 이런 논쟁을 붙여서 이미 고통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더 당황하기도 하고 주름이 깊어지기도 했습니다. 개성공단 현안 또 지금의 안보 상황에 대한 입장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셨죠. 신한용 회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사실은 이 공단 기업협회랑 인터뷰를 여러 번 했었는데요. 본격적인 인터뷰 앞서서 최근 회장 취임하셨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에 취임하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불확실한 대외 환경과 심각한 남북 갈등 속에서 우리 입주 기업들이 상당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출범할 신정부와 개성공단 재개와 피해 보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전 막중한 회장에 취임하게 됐습니다. 예, 참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일을 맡으셨다. 뭐 듣는 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후보 토론회에서 나온 개성공단에는 북한 사람 일자리만 100만 개 만들어진다. 이게 논쟁이 돼버렸어요. 물론 지금은 또 다른 이슈에 덮이고 있긴 하지만 우리 사회도 사실 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해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이 주장 좀 과장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일반 우리 국민들이 들으면은 이해가 이렇게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의 내용이 아닌데요. 네. 당초 개성공단 조성을 할 때 개발 계획대로 말씀드리면은 현대아산의 추정치인 35만 명과 차이가 있어요. 지금 100만 명 얘기하는 것이. 네네. 그래서 이는 단순하게 100만 평에서 2천만 평으로 20배 확장을 해가지고 100만 명이라고 이렇게 추정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네. 3단계 개발 계획인 2천만 평은 배후 주거 지역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 이제 2천만 평입니다. 일자리 자리만 얘기한 게 아니군요. 예. 그래서 순수공단 면적은 600만 평에 불과하고요. 네네. 그래서 2천만 평으로 계산해가지고 이제 100만 명이 이제 고용되어질 것이다. 북한 인력이. 네네. 이렇게 이제 잘못 추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100만 명의 북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국내 일자리가 100만 개 없어질 것이다. 네. 이런 이제 논리를 이제 해가지고 파장이 커졌는데. 그렇죠. 윗돌 깨서 밑돌 깬다 이런 식이었죠. 예. 그래서 이건 논리 상당히 이제 비약이 심하고. 네네. 개성공단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처한 한계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 수준의 발언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단계까지 2천만 평이 개발되어지게 된다면은. 네네. 이미 그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네. 개성공단으로 유턴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국내 일자리는 증가하는 것은 그거는 불을 보듯이 뻔한 그런 결과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저희도 사실은 이 생생경제가 대선 앞두고 중소기업 문제, 일자리 문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 특성상 국내 일자리 창출 또 국내 경제도 기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 100만 명 논란에도 좀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개성공단은 그 원부자재를 국내에서 100% 조달을 해가지고 공단에 들여가가지고 네.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가지고 생산 활동만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노동 생산만 북한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역할을 분담한 남북 상생협력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를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네네. 그 지금 대부분의 개성공단 기업들이 채산성이 맞지 않아 가지고 해외로 이제 나가야 되는 기업들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돼서 해외로 나가게 된다면은 개성공단 가동시와는 달리 그 원부자재를 국내가 아닌 그 현지 해외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국내 협력업체들이 폐업을 하게 되고 일자리 감소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아주 뻔하다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일례로 국내에서 240여 개의 협력기업과 거래했던 S사의 경우에는 네네. 개성공단이 중단되어지고 뭐 발빠르게 베트남의 대체 생산 시설을 준비 중인데 네네. 개성공단이 아닌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게 될 때 네. 결국 국내 240여 개와 거래했던 그 협력업체가 결국은 그 어떻게 되어집니까? 문을 닫거나 네. 그 생산을 중단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종사했던 2천여 명이 결국은 고용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엮이고 엮여있다. 앞서 예,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상생 모델이기 때문에 이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뭐 저희가 관련 운영위원회 정부 소속으로 일하셨던 분들과도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단지 북한의 싼 인건비를 통해서 남북 상생 협력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보자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적으로도 사실 굉장한 이득을 얻는 거였다. 이 예. 한국 대한민국 정부에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이미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이제 그 전해져 온 얘기이기 때문에 네네. 대부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개성공단이 들어선 자리 그 자체가 네. 북한의 그 군사적 요충지였었어요. 기갑부대가 있었던. 그렇죠. 예. 기갑부대, 정예부대들이 주둔했던 그런 곳이었는데 개성공단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후방으로 이제 후퇴 이동되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분명히 군사 안보적으로도 개성공단의 역할이 상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개성공단 출입할 때 당시에 남북측 통신선을 통해서 출입 명단을 주고 받았죠. 네네. 출입 명단을 받고 이렇게
출입을 하게 되어 CAQ로 있거든요. 왔다 갔다. 예. 그래서 예전에 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남북 간 일촉즉발의 갈등 속에서 네. 북측 고위급이 인천 아시안 게임 당시에 이제 그 3인방이 이제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통신선을 이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통신선이 폐쇄가 되어져 가지고 네. 서로 연락조차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 물론 뭐 안보 자산을 확충해서 이 북측의 도발을 막겠다라는 정부의 의지, 일단 그 말을 믿고 싶은데 이런 다양한 루트는 또 왜 포기했나라는 아쉬움 여러분들도 드시긴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현실적으로 사실은 이 개성공단 재가동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작년에도 나왔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뭐 여러 후보들은 다시 살리고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재가동에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지금 뭐 후보들이 살리고 확대하겠다는 후보들이 별로 없어요. 뭐 기존에 뭐 이렇게 나름대로 하던 그 후보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발언 수위가 이렇게 점차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네. 물론 이 재가동 이것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남북 문제는 그 지도자의 의지 그리고 우리 국민 여론이 어떻게 이제 향방이 갈려지느냐에 따라서 좀 그게 가능하다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면 중단 과정에서도 이 자체적으로 상당한 좀 의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 행위로 이제 닫았기 때문에 네. 향후에 이제 새 지도부의 어떤 대통령이 결단만 있고 우리 국민의 어떤 정서가 그 여론이 그렇게 따라준다라고 보면은 결코 재가동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재판받고 있는 국정농단 관계자들의 이름도 거론됐었기 때문에 좀 다시 출발선으로 돌려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 것 같고요. 피해 보상과 대책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근로자 협의회도 나섰었고요. 정부도 관심은 계속 두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눈에 띄는 어떤 박수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고 피해 보상 어느 정도 수준이 필요한가요? 뭐 지난 그 정부 종합대책반에서 6차 대책이 발표된 이후로 더 이상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 망가진 자산을 돌려받게 되면은 이제 또 그 보험법상 대부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지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실질 피해가 1조 5천억 정도였었는데 네. 보험금을 포함해서 5천여 억 정도밖에 지원을 받은 게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정부가 실질 피해 조사에서 한 8천억 정도를 확인 인정을 했는데 네. 그 8천억까지도 지원을 하지 않고 5천억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한 그야말로 보상이 아닌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6차 대책이 발표되고서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에게는 지속적으로 정부는 지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은 있었지만은 네네. 거기에 이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그런 채로 이제 현재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 그 과거에 보도되었던 어떤 선언적 상태 그다음에 최소한의 어떤 보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건데요. 일단은 개성공단이 다시 재개되고 여러 가지 논의가 오고 간다고 해도 지금 안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또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이렇게 한번 전면 중단 또 폐쇄까지 겪었다고 하면 굉장히 좀 이 심리적으로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개성공단이 열리거나 재개되거나 또 새로운 이런 협상 상생 모델 협력 모델이 시작될 때 이것만큼은 꼭 중요하게 원칙으로 세워서 남북한이 지켜달라 혹은 우리 정부가 보증하라라고 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건가요? 우리 그 피해 당사자인 기업 중에서도 목소리가 이제 두 갈래로 갈려집니다. 네. 지금 한 1년여 정도 이제 문이 닫힌 상태에서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그야말로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제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 어떤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라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만도 어려운 것이고 네. 당장 이제 힘들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미약했던 어떤 그 나머지 그 뭡니까 보상을 좀 먼저 네. 주고 정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주변국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재가동 시점이 되어지면은 그때 가서 이제 재가동을 하게 되면 실제로 지금 현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만회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이제 두 가지 입장으로 갈려져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두 가지 입장을 동시에 견지를 합니다. 그 기업들이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가동이다. 그래서 네. 이제 새로운 정부에다가 선재개 후 협상 뭐 네. 이렇게 조속한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건의하는 그런 바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피해 보상 문제가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은 이해 당사자인 기업들의 입장에 귀를 이제 새롭게 기울여 가지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입주 기업의 전체적인 어떤 생각은 결국 1년여 넘게 닫혀있는 개성공단이 네. 재가동되어가지고 그야말로 남북 경협을 넘어가지고 북방 경제의 주역으로서 네.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국내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 이런 나름의 힘든 상황에서도 그런 희망을 네. 가져보고 있습니다. 예, 힘든 상황을 겪은 만큼 빨리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고요. 안보 상황도 복잡하지만 이 경협, 경제 협력이 가져오는 더 큰 가치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버티시고요. 응원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개성공단 기업협회 신한용 회장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경제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생생경제, 경제의 소리. 네. 경제 소리, 오늘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서 유세장 주변의 소리와 상인들 목소리 담아왔는데요. 정말 웃긴 문자 사연이 있어서 그러다 한번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첨은 아닙니다. 4808님. 구구절절 말이 뭐가 더 필요합니까? 돈 많이 버세요. 저는 구로에 출장 가는 중입니다. 예. 구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예. 당첨은 아닙니다. 그런데 재밌어서 소개해 드렸고, 지금도 사연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직도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보내주시고 클로징에 당첨자와 함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소개가 늦었네요. 이혜선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구로 재밌네요. 예. 네. 구하면 떠오르는 덕담 있으신가요? 구하면 떠오르는 덕담이요? 글쎄요. 근데 구가 뭐 이렇게 되게 뭐 불완전한 숫자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은 구라고 하면 되게 충만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구라는 숫자처럼 되게 충만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YTN도 9주년 맞이해서 좀 한 발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덕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이 구할 구자로 보시면 이 어려움에서 많은 분들을 구하지 않을까. 아, 그런 말도 있네요. 네. 힌트를 드렸으니까 문자도 기다려보죠. 네. 자, 오늘 유세장 소리 담아오셨죠? 맞습니다. 대선을 이제 한 열흘 조금 넘게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다음 주에 연휴도 있고요. 좀 여러모로 참 분주한 5월이 될 것 같습니다. 대선과 연휴를 앞두고 열심히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 선거 유세 차량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네, 요즘 뭐 눈만 돌리면 보이니까요. 네. 많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지난 17일부터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열흘 좀 넘게 유세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는 건데요. 각 후보의 선거 유세 차량이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경우는 신촌이나 신림, 강남같이 주요 장소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신촌에 찾아온 선거 유세 차량의 소리를 좀 담아봤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2주일 후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어 나갈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심장의 박동 소리를 울리게 할 유일한 대통령 후보 추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군지 모르시겠죠? 예, 네. 제가 지난주에 저희가 취재 계획을 짜면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특정 번호 나오면 안 된다. 네. 잘하셨네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들은 이 선거 유세 차량을 보통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잖아요. 네네. 아니면 앞에 서서 잠깐 보고 갈 길을 가든지 하는데 제가 이제 취재를 하기 위해서 이 차량 주변에 좀 서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일정 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귀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선거 유세 차량의 소리를 하루 종일 있는 그대로 다 들으면서 지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주변의 상인들이에요. 네. 이 예전에도 보면 후보님들 전부 다 뭐 어디 시장 가서 어묵 하나 먹고 뭐 이렇게 먹고 이러면서 사실은 언뜻 보면 아유, 저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주변 상권은 장사 좀 되겠네 싶었는데 오히려 네. 이 귀의 고통이 있군요. 맞아요. 보통은 사람이 모이니까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막상 보면 또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네. 이 신촌 같은 경우는요. 유세 지역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주변에 보통은 음식점이 몇 군데가 있고요. 네. 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간단히 길거리 음식을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휴대폰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곳도 있는데요. 네. 사실 식당의 경우는 다 문을 닫아놓고 장사를 하고 있고요. 가게의 특성상 문을 닫지 못하고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꽤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정신없어요. 너무 손님들도 안 오려고 그러고 물건 팔 때도 잘 안 팔리고 평상시보다 100명이 오면은 유세 차량 오고 지금 70명? 앞에서 춤추고 할 때 방해되고 물건 날아가고 막 이럴 때가 있어가지고 이해는 가는데
너무 자기들만 생각하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어디 갈 수도 없고 장사는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여기서 막 싸우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었고. 그런 건 이해를 해주는 건 주는데 여기 옆에 점장도 그랬듯이 이 나이인 사람이 다니는 데다가 주차를 해놓은 거야. 자가용이 들어와서 세워놓으니까 길이 막혔어. 예,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크게 소리내서 어떤 후보가 더 좋다 알려야 된다라는 게 이 선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네. 정말 유세장 주변 상인들은 이런 고통이 있으셨군요. 네, 저도 현장에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저도 좀 오롯이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현재 선거운동 기간 중 휴대용 확성 장치에 대한 규정이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또 녹음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사용 시간에 대한 내용만 이제 규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전문용어로 데시벨 이러거든요. 소리의 네. 크기. 이 네. 규정은 없나요? 크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네. 네, 사실 주택가의 경우에는 이제 데시벨에 따라서 규제하는 소음 진동 관리법이 있지만 선거운동 차량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네.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네. 지역과 시간대에 따라 60에서 75데시벨을 유지해야 한다는 소음 기준이 있지만 공직선거법에는 아직까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선거 유세가 시작된 이후에 전국의 경찰에 접수된 선거 유세 소음 신고가 나흘 만에 약 700건을 기록했다고 해요. 이 뉴스 들으시면서 뭐 대선 이 분위기에 찬물을 끼우는 거 아니냐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또 피해를 보는 부분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유권자분들의 목소리도 조금 담아와 봤는데요. 이번 대선은 다들 좀 임하는 마음가짐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좀 투표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또 어떤 대통령을 원하는지 민심을 조금 한 발 앞서서 담아봤는데요. 이야기 같이 들어보시죠. 네. 투표해야죠. 뭘 하더라도 그건 하고 딱히 원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지금 저보다는 저 이후 세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는 분, 그런 분을 뽑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라서 먼저 사전 투표를 하려고 최대한 많이 비교해보고 생각해서 좀 소신껏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정입학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고 나서 좀 20대 세대가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공허함을. 대통령이 누가 됐든 정당한 노력이 인정받는 그거를 바라고 있고. 대선 주자들의 얘기나 뭐 공약 이런 것들을 좀 날카로운 눈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약을 내세울 때 일단 사람들 표를 모으기 위해서만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다 구분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실 전망 있는 공약들을 내세우는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너무 든든합니다. 네. 사실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선거 유세 차량에서 제가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분들께서는 굉장히 뚜렷한 소신과 주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선거운동에 대한 패러다임도 이제는 조금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대선 이제 열흘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뭐 헌정사상 첫 대통령 보궐선거, 역대 최대 군소 후보 여러 가지 기록을 많이 남기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번 역대 최대로 시민들을 배려하는 대선 이런 수식어에도 도전을 해보면 어떨지 기대해봅니다. 네, 이혜선 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김재현님 9년을 열심히 달려온 YTN 라디오 축하드리고 사랑받으시고 구구절절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예, 구구절절 뻔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스로 보내주셔서 저희가 당첨됐고요. 3464님 너무 재밌으세요. 제 전화번호는 016-903 예, 이렇게 자기 번호를 9를 잔뜩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문자는 8472님이세요. 99% 완벽한 경제 뉴스로 99% 시청률을 점유하시고 청취율입니다. 우리 청취자 행복하게 해주시고 경제 성장률 9%. 너무 멋진 말이십니다. 네, 6949님, 0985님도 당첨되셨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